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테슬라의 사이버트랙 뭐 말을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IT 트렌드 전문가 박정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정수 박사님입니다. 박정수 강사님이 아니고요. 강정수 제가 성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강정수 박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이버 트럭.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요약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게 되면은 대단히 마진이 높은 프로핏 마진이 높은 그래서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 전체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내부를 좀 뜯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가장 고도화된 기술이 좀 집약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테슬라는 좀 자동화의 진심이잖아요. 자동화 진심인 것 정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요. 좀 네. 더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네. 우선 부품 간의 연결에 있어서 네. 부품 간 우리가 보통 다 연결을 하면은 전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테슬라- 와이어닝 하네스. 그렇죠. 와이어닝 하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전선 케이블의 길이가 총 보통 테슬라 S의 경우에는 3km예요. 네. 3km요? 네, 어마어마. 보통 자동차들이 그렇습니다. 네. 사이버 트럭은 100m입니다.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이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더넷, 모뎀으로 연결됐다라는 거고요. 그 이 부품들을 또 테슬라가 약 81% 정도 자체 생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이 어디서 흔히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에서 납품을 받은 것들도 있지만 네. 티어 1, 티어 2라고 테슬라는 명칭을 하는데요. 네. 자체 생산이 81%입니다. 와, 완성차 보니까- 업체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어 능력도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동차 OS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부품을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제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갖고 있는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뛰어남 또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트럭 일단은 지금 스파이샷이 몇 개 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또 판매가 본격 시작할 것이다라는 루머. 루머가 현실화됐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초청장을 공개를 했어요. 발송을 했어요. 예, 발송을 했고 다만 날짜를 박지 않고 리퍼럴 해가지고 이거를 추천해 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초청장을 행사에 초대를 했고 올 네. 사람들을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베타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하여튼 딜리버리 공식적인 딜리버리 데이죠. 요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스파이샷이 막 여러 개 뜨거든요. 여러분 뭐 검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뭐 거. 뉴질랜드에서 겨울 차량 테스트단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렇게 한두 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대량 생산의 시점들이 그 여러분들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라고 해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꾼 X에다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너무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세일즈 포인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요 내부 요렇게 나오면 네. 이거 맞아요? 핸들 요렇게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핸들 요렇게 달려 있고 판넬 하나 있고 네. 옆에 뭐 아무것도 없고 이거 맞아요? S도 그렇잖아요. S도 패널이 조금 위에가 없고 요렇게 예, 나와. 그 S도 지금 그러니까 모델 S도 그렇고 모델 3도 그렇고 왜요? 모델 Y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다 저기서 안에서 다 하잖아. 저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 네네. 딱딱딱딱 해가지고. 알죠. 저 자동차 리뷰 방송하는 아나운서였어요. 차 리뷰 모델 S, X, 3 다 타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는 딱 봤을 때 원하는 그런 체감 이런 네. 소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물론 테슬라 매니아가 얼마나 처음부터 이거를 구매해 줄진 저도 모르겠지만 우선 예약이 지금 원래 150만 대였는데 지금 네. 700만 대까지 올라갔어요. 700만 대요. 네,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예약이 700만 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약이 쉽거든요. $100만 내면 돼요. 돌려주나요?
아니요, $100는 안 돌려줘. 예약을 안 취소하면.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쉬운 거래요. 지금 $1,000나 $10,000를 냈으면 이게 실질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실질 수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700만 대까지 갔다라는 거는 테슬라가 2024년에 사이버 트럭의 생산 목표가 35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35만 대 되고 그다음에 2025년에 지금 생산 목표가 50만 대거든요. 네. 그리고 2026년에는 아마 전문가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100만 대까지는 생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레저베이션 예약을 다 처리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맨드가 부족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시가 늦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우선 2018년에도 사실 모델 3를 처음으로 만들 때 네. 프로덕션 헬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이 생산의 지옥이라고 얘기를 생산 하면. 지옥. 네네. 예,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부분인데 하나는 기가프레스에서 1mm 오차 없이 이 사이버 트럭을 찍어내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걸렸던 것 같고요. 약간 단조 형식으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샤 맞습니다. 틀을 그걸 확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가프레스에서의 그 미세 조정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그 편지도 썼죠 직원들에게 1mm의 오차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될 바다라는 것은 오차가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차 문제 많잖아요. 테슬라. 네, 그래서 이러한 네. 부분에서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볼트의 문제예요. 볼트? 48볼트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차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지금까지 1960년에 완성차 업체들이 처음에 6볼트에서 12볼트로 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테슬라는 48볼트가 기본 전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네.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48볼트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력은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네. 전류 곱하기 이 전압이니까 네네. 이 전류가 48볼트로 증가하게 되면은 암페어는 줄어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부품들이 이 암페어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열판도 좀 약해도 되고, 그러니까 부품들이 예를 들면 저가의 부품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러니까 전력은 그 배터리는 빨리 닳지 않나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4680 배터리를 쓴다거나 이번에 CATL에서 나온 새로운 것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 역사상 1960년 이후에 6볼트에서 12볼트로 올린 이후에 계속해서 올리는 게 자동차 산업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48볼트를 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품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졌을 거다. 물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고요. 여기 부분에서 두 번째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 다 이더넷으로 연결한다. 즉 모델 Y가 한 제가 알기로는 몇 퍼센트였냐면은 61%였어요. 네. 모델 Y가 61%였는데 사이버 트럭이 85%로 증가한 거예요. 85%의 모든 부품들을 이더넷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그게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그렇죠. 네, 뭐 와이파이로. 그러니까 이 부품, 선으로 연결한 게 아니고 유선이 아니라 그렇죠. 무선. 브레이크하고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에 내가 발에다 압력을 가했을 때 브레이크에 전자 신호를 줘가지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선으로 연결돼. 전선으로 연결돼. 전기연설로 연결된 걸 정선을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3kg가 100m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되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세대 버전의 저가형 자동차 이거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나오는 다음번 모델의 저가형 흔히 말하는 제3세 그러니까 서드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는 전선이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다 제품을 제어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기술력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전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S 대비 전선줄의 무게만 70kg을 절약을 했어요. 무게도. 그리고 이 전선줄에 들어가는 구리가 원래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존재하는 거고 이 제어력도 뛰어나는 거고 이런 세 가지의 기술적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요약하면 기가프레스에서 찍어내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볼트로에 맞춰서 48볼트에 맞춰서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이슈가 있었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82%를 갖다가 무선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즉 테슬라 외관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적인 대단히 생산 혁신, 프로덕션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 이노베이션을 매스 프로덕션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걸렸다. 원래 2021년을 약속했지만 2023년에서야 겨우 이제 시제품이 좀 등장을 하는 거고 본격적인 것은 2024년부터 생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쪽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데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도 생산해서 네. 전선을 일반 현대기아는 전선 안 걷어내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역사가 있어요. 테슬라가 창업할 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올해 1월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처음에 창업을 하니까 자동차 시트도 납품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성공한 건 마지막으로 성공한 거는 1920년대 크라이슬러예요. 그래요. 1920년 약 100년 동안 스타트업이 성공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자동차 스타트업들이 다 유럽의 자동차들이 성공하고 유럽, 아시아와 한국 이런 나라들이 생기니까 갑자기 아무리 돈이 많다고는 해도 여기서 몇 대 생산할 때니까 우리 시트를 납품해 주세요. 싫다 그러는 거다. 그래서 시트마저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와. 그러니까 부품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티어 1과 티어 2가 있어요. 티어 3는 없습니다. 티어 1과 티어 2의 제품의 디자인까지도 엔지니어들이 직접 테슬라가 하고 이것을 주문 제작에 맡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은 그쪽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보시 같은 경우에서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근데 보시에서 납품하는 테슬라의 제품도 설계 도면은 테슬라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생산 공정,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체력들이 과거부터 갖춰져 왔다. 이것이 꼽히는 것이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거죠. 2010년부터 계속 쌓여왔군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의 목표 자체가 그거잖아요. 완전 스마트한 팩토리를 만들어서 단가도 완전 맞추면서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해서 네. 쫙 뿌리겠다. 그리고 네. 그거는 도조를 통해서 AI 자율주행으로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게 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2030년에 생산 목표가 2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가 밝힌 목표죠. 네네. 자신의 이제 프로덕션 타겟을 2천만 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천만 대를 갖다가 S나 Y나 3나 사이버 트럭을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저가 모델을 만들어서 저가 모델에서 1,000만 대 이상이 팔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테슬라에서 강점을 갖는 것은 지금 $20,000 정도에서 또는 $25,000 정도에서 가격이 보조금이 없었을 때 네. 책정될 거라고 하는 테슬라의 대중 모델 2라고 보통 명명이 되죠. 이 부분이 언제부터 생산되는가에 따라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이 대수를 팔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토요타가 1,000만 대를 넘지 않거든요. 네. 900만 대에서 1,000만 대 사이에서 오고 가잖아요. 950만 대, 960만 대. 근데 이것을 2배로 앞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맞는 팩토리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기존 팩토리를 확충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프로덕션에서의 이 S커브가 어떻게 그려질까가 앞으로의 세계 관건이고 이 S커브가 본격화되고 있는 저가 생산이 됐을 때는 저는 테슬라는 FSD로 넘어가면서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이런 FSD가 넘어간다면은 또 에너지 산업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 또는 아이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S커브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봇? 네. 그 아이로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테슬라봇. 아이로봇은 디스토피아적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네네. 기계들이 인간 잡아먹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질문지에는 없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 모르실 가능성이 더 크지만 지금 요 생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비비고 들어가서 혹은 수익을 내고 있는 관련된 그런 벤더들이나 기업들 이렇게 좀 우리가 없고 이제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5부터 지금 하드웨어 3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하드웨어 4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4에 들어가는 칩이 네. 한 145 테라플롭 정도의 속도예요. 이게 뭐냐면 애플의 M1 칩이 55대에 들어가는 꼴이고 M2 칩이 40개가 들어가는 테슬라가 설계한 칩입니다. 네. M1 칩이 55개. 와. 그리고 M2 칩이 40개가 들어가는 하나의 칩이 그 정도 퍼포먼스라는 것이 하드웨어 4의 그 TSMC가 만들죠. 그런데 2025년 정도는 2026년부터 나올 하드웨어 5에 네. 삼성전자가 지금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했어요. 파운더리로? 네, 파운더리로.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검색해 보면 테슬라 삼성전자 칩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하드웨어 5부터
TSMC가 아니라 삼성이 이 진화된 테슬라의 칩을 생산하는 파운더리로 전 물량 다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일부겠죠, 일부겠죠. 근데 이 부분이 근데 된 것은 근데 2025년에 예상되고 있는 이 그 테슬라의 생산량이 저는 한 600만 대로 보고 있는 거고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뭐 600만 대 정도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게 한 600만 대인데 그러면 600만 대의 차량에 최소한 뭐 삼성이 50% 정도를 만들어낸다. 그것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고요. 네. 여기에 분명히 지금의 하드웨어 4에 들어가는 것보다 분명히 성능이 향상된 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단히 고성능의 칩이 5에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는 되게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는 뭐 딴 거는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을 그러니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티어 1과 티어 2에 한국 기업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와. 그러니까 독일 기업들은 몇 개 있는데 한국 기업은 지금 없는 상태죠. 없지. 우리 좋은데. 모델 자체를 직접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부품 자체를.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카메라 모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무슨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모듈은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가격? 3번 질문 갈까요? 아 가격. 요거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될지 해서 모델이 한 4개 정도로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알기에는 그러니까 싱글 모터가 있을 수 있고 네. 더블 모터가 있을 수 있고 두알 모터가 있을 수 있고 트리 모터 3개가 들어간 거. 그 그다음에 세가 다 다른 거예요? 쿼드 모터. 쿼드 모터는 이제 모터가 4개짜리죠. 모터가 4개짜리고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보통 트리 모터랑 듀얼 모터가 대중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약에도 보면 네. 700만 대의 예약에도 보면 듀얼 모터하고 트리 모터의 전체를 합치면 약 90%가 됩니다. 트리 모터라고 하면 모터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모터가 3개 들어가는 거죠. 바퀴가 4개인데요. 바퀴 4개지만 모터가 네. 3개 정도 강력하죠. 왜냐면은 비교되는 것이 있는 포드의 라이트닝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두알 모터하고 트리 모터.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듀얼. 듀얼. 네, 죄송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 발음이 원래 조금 이상합니다. 네. 듀얼. 네. 네. 트레이드 사실은 트라이라고 있는데. 아, 그래. try.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독일식으로 읽어서. 독일식입니다, 여러분. 독일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전문가입니다. 독일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7월 17일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다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포드 라이트가 되게 훌륭한 차다. 근데 somewhat expensive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비싸다. 네, 조금 비싸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사이버 트럭은 그거보다 포드 쌀 라이트보다는 거다? 조금 쌀 거다라는 거죠. 근데 포드 라이트닝이 얼마냐면 5만 달러에서 9만 2천만 달러예요. 1억 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5만 달러가 최저가고 그 다음에 9만 2천 달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낮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픽업 트럭은 전 세계에서 픽업 트럭 쓰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90%가 미국이고 나머지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조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작은 극소수. 양의 극소수의 양을 하면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8만 달러 이하의 픽업 트럭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이 팔아야 되는데 8만 달러 밑으로 갈 모델도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거는 싱글 모터는 한 4만 달러대, 한 4만 8천 달러나 4만 9천 달러 정도의 되게 저가형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사이버 트럭 크기에 비해서 싱글 모터는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주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약에도 보면 싱글 모터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싱글 모터는 한 4만 달러대에 형성될 수가 있고 두알 모터는 저는 5만 달러대, 5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대, 즉 5만 9천 달러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5만 달러라는 느낌을 줄 거고요. 왜냐하면 포드 라이트닝이 5만 달러대이기 때문에 듀얼 모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보다는 조금 싸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라이 모터는 이제 발음을 교정해서 트라이 모터는 저는 7만 달러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만 달러대가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올해 뭘 낼 거냐? 올해 그러면 대중화된 목표를 낼 거냐?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올해 많이 못 하거든요. 네. 올해는 그냥 맛보기의 제품을 선보일 거고, 비싼 거 내겠죠, 예, 비싼 거.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빵빵하다는 걸 보일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싼 거죠. 오. 크바드 모터를 낼 가능성이 높죠. 모터 4개짜리. 모터 4개짜리를 10만 달러 정도에 저는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1억 3천만 원. 네, 그리고 트라이 모터를 한 9만 달러에 냈다가 9만 달러 초반에 냈다가 내년에 만 달러 정도 깎아주는 뭐 이런 정량. 왜냐하면 올해는 어차피 보조금 못 받으니까 올해는 돈 주고 살 사람들, 돈 지를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품도 한정적인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바드 모터하고 트라이 모터가 두 가지가 나올 거라 보고 가격은 10만 달러와 9만 달러 선에서 고가로 형성할 거라 봅니다만 곧
내년 정도에는 듀얼 모터와 트라이 모터가 나와서 가격대가 8만 달러 둘 다 미만으로 가면서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프라이스 폴리시는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가격 정책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사이버 트럭은 좀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럼요. 왜냐하면 대기 수요가 크잖아요. 대기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전량 판매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포드 라이트닝? 라이트닝이랑 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비교를 또 하다 보면 그거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은 아까 이야기하신 뭐 48V에서 뭐 전체를 바꿨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클까요? 아니면 뭐 배터리에 관련된 다 관련이 있죠. 네. 다 관련이 있죠. 우선은 은색이잖아요. 은색이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잖아요. 겉도색가. 도색을 안 한다. 도색을 안 하죠. 도색이 매우 익스펜시브합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의 그 전체 그러니까 세컨드 치프 그러니까 바로 네. 부사장 네. 생산을 총책임지고 있는 중국계 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도색이라는 게 정말 비싼 공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이버 트럭이 도색을 안 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비용은 낮췄는데 가격은 시중가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들을 가고 있다는 거고 기가프레스도 썼고요. 네. 기가프레스라는 건 흔히 말해서 부품 간의 샤시를 해서 땜질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공정 없애버린 거고요. 그리고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것은 기가프레스가 지금 한 대로 있다라면 이거를 가로 세로로 연결해서 사방향에서 해서 한 덩어리로 찍어내는 거가 아마 저가형 모델에서는 쓰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부분들이 기가프레스로 생산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용 절감이고 말씀하셨던 48V도 분명히 비용 절감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근데 요번에 이제 4680 지금 이제 이건 늦어지는 것도 이제 4680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어요. 4680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요번에 쓰일 거라고 사이버 트럭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수율이 지금 안 올라와서 물건이 지금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680 배터리는 아직까지 가격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매스 프로덕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론 테슬라 4680 배터리는 다른 경쟁 업체는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특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4680에 대한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4680은 다른 업체들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협작하는 거죠 테슬라랑. 합작이죠. 협작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이 뒤에서 계약한 거는 코퍼레이션을 협력한 것이지 네. 단독적으로 4680을 만들어서 그쵸? 납품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나소닉도 마찬가지고요. 네, 파나소닉. 네, 그래서 지금 물량 보면은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게 4680이 한 30%. 그다음에 패나소닉에게 지금 물량을 공급받는 건데 패나소닉도 수율을 조절 못해서 지금 납품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수율은 맞추겠죠. 어떻게든지 맞출 거고. 그다음 수율이 아직 높다라는 것은 4680에서 배터리에서 다양한 R&D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생산 초기 비용이라든지 초기 픽스 고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 효과를 보기는 비용 레버리지 오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셔널 레버리지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배터리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막 뭐 기대할 만한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뭐 LG랑 저는 그러니까 4680에도 그것이 들어갈 거고 지금 이것을 4680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것으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네. 우선 뭐 세미 트럭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미 트럭도 먼저 4680이 들어가겠죠. 우선순위가 우선은 와트가 큰 것들에 먼저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세미 트럭이라든지 세마이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에 먼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는 모델 Y에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확산될 거기 때문에 이 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테슬라의 너바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한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패나소닉하고 함께하는 거고 그다음에 LG 엔솔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LG 엔솔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아까 합작한다는 거는 J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 네. 그러면 테슬라가 그런 생산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약간 반도체가 파운드리 하는 것처럼 LG 엔솔이 같이 뭐 찍어내는 거에 물량 좀 더해주고 이렇게 같이 하면 그 수익은 어떻게 구조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둘이서 해결했겠죠. 제가 뭐 수익 분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엔솔이 생산은 하지만 혼자 다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특허에 대한 그런 로열티나 그렇죠. 나눠 먹는 게 훨씬 그렇죠. 크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그 매스 프로덕션을 보고 같이 참여하는 건 의미가 있다. 네. 아, 왜냐하면 그 지금 정도로. 차량 대수에서 테슬라랑 견줄 수 있는 건 BYD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서는 이번 8월 달에도 중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 넘는 매출 성장을 네. 전달 대비. 네. 그런데
이 BYD. BYD는 네. 58%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량의 어떤 매스 프로덕션의 어떤 규모로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하고 BYD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BYD는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BYD에 기댈 건 없는 거고 테슬라는 자체 물량을 자기 혼자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 지금 30%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 시장을 누가 갖느냐. 근데 테슬라의 프로덕션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100만 대, 200만 대 가는데 지금 600만 대 가야 되고 지금 2천만 대까지 가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는 뭐 생산하는 대로 만약 팔린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거는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하고 어떤 협력 구조를 갖느냐 또는 기가 팩토리를 하나를 한국에 유치하느냐 마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기가 팩토리 뭐 올 초에 막 전화하고 그랬어요. 네. 올 것 같이 막 그랬는데 뭐 멕시코 이야기 나오고 뭐 사실 사실 인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가 팩토리가 미니멈 10개는 필요합니다. 지금 베를린에 있고 셋, 그다음에 있고. 지금 4개가 있죠. 네, 상해? 프레몬트에 있고 네.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 텍사스에 있고 베를린에 있잖아요. 네. 4개 정도가 있고 이번에 멕시코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멕시코도 지금 뭐 해서 조금 늦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24년 12월에 생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은 아직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났더라고 그 땅에 대한 재사용 허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다린다면 2025년 중반부터나 멕시코 기가 팩토리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 겨우 600만 대 만들어요. 겨우 600. 왜냐하면 이제 확충도 하니까요. 상하이 공장도 확충하고 있고 지금 베를린 공장도 확충하고 있고 텍사스 공장도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겨우 600만 대 만드는데 2천만 대 가기 위해서는 기가 팩토리 서너 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서너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저는 인도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요. 인도가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지금 프랑스가 더 다시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요. 유럽에서 하나 더 져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유럽 시장의 규모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 중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2개, 미국에선 벌써 2개가 있는 거고 사실은 멕시코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건 거의 미국 땅하고 근접한 곳이거든요. 네. 3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지역에 3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시아 지역에 하나는 적어요. 아시아 지역 하나는 적기 때문에 인도 시장은 따로 별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인도를 질 거고 왜냐하면 인도는 그 나라에서 생산을 못하면 관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을 안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인도는 예외로 본다라면 중국 시장 외에 아시아에 어디다 하나 더 둘 것이냐. 이거는 저는 남는다고 봐요. 여기에서 일본은 아니겠죠. 일본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도 왜 아니에요? 일본은 우선은 생산비가 한국보다 좀 비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수급에서 파나소닉 외에는 그렇게 파트너 할 데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올 바에 한국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아직까지 하나의 티켓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이미 이건 굳은 자라고 봤을 때 그러면 굳이 한다면 인도네시아나 한국 정도 올 거거든요. 중국에 추가적으로 짓진 않는다.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커요. 지금 중국 상하이 공장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상하이 공장이 땅은 중국 공산당 소유예요. 그래서 땅 방 내놔. 빼라 그러면 언제든지 빼야 돼요. 아. 그러니까 땅의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 유일한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정부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땅 못 사는 건 중국 헌법에 다 그런 거니까. 아니 그런데 응. 올 초에 메가팩 팩토리인가? 네. 그거 지었잖아요. 그거는 상하이 공장의 옆에다 확장한 거예요. 메가 팩토리가 완전 작은 거. 그러니까 그 사이즈 에너지 그 네, 메가팩은 네, 메가팩 그거는 좀- 상하이 팩토리를 확장한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에 원래 있는 기가 팩토리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요거 추가적으로 정도는 짓진 하나 않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하이 말고 언제든지 방 빼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다 하나 더 짓는다는 건 너무 지정학적인 갈등을 지금 고려했을 때는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밖에 져야 된다라면 상하이 공장하고 가까운 한국이 저는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케이. 수출하기도 좋고. 네네. 자,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템포 쉬고 갈게요. 네. 물 있으세요? 없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 일단은 요거는 정말 짧게만. 지금 결국은 말씀해 주신 게 네. 원가 절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액션들이. 네. 그렇다면 자동차의 40%를 차지하는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도 배터리. 네.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과 구조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그렇죠. CATL 사실 뭐 한국에서 뭐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국 배터리 자꾸 무시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아니 무덤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여기 저희 신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편하게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네. 없어요. 저희는. CATL이나 BYD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중국. 네, 그 맞아요. 근데 정도는 바로 아니다. 맞히되는. 근데 원래 일본이었어요. 2위가 그렇죠, 독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한참 끝에서 중국은 사실은 10위안까지도 못 들었었어요. 수출을 못했죠. 네, 근데 지금 올해 1위로 등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수출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보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더 압도적이에요. 지금 1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1위죠. 전체 판매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티핑 포인트가 지났죠. 전기차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은 단일 승용차 시장으로는 세계 1위 시장이에요. 연간 판매량으로 볼 때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가 문제인데 이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의 수요가 중국은 벌써 30%를 향해서 시장 점유를 가고 있고 지금 유럽은 20%를 넘었고 사실은 미국은 거의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10%. 근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이거 더 가속화를 시킬 거고 물론 미국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가속도가 이미 티핑 포인트를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강력하게 전기차 시장이 내연차 시장을 완전히 엎어버릴 거라고 보고 있고 내연차 시장은 몰락의 길을 좀 걸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수요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도 열심히 짓고 있지만 중국은 더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여기에 대해서 짓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수요가 얼마나 딸리면 CATL 갖다 쓰겠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전됐다 저는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누가 빨리 저가로 많이 만드느냐. 배터리를. 이것이 되게 중요한 승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만 해도 2025년도에 지금의 200만 대가 안 되는 올해 목표가 뭐 180만 대 뭐 이 정도잖아요. 여기에서 600만 대로 성장하는 거고 캐시 요즘 말이 맞다라면 1000만 대입니다. 2025년에. 내후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000만 대는. 지금 멕시코 기가팩토리 이런 순서나 베를린 공장의 확장이나 뭐 텍사스 공장의 확장에서 600만 대가 적절한 목표 수치라고 프로덕션 타겟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600만 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토요타가 950만 대 팔고 있는데 네네네. 테슬라가 600만 대까지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50년에 탄소 중립화하면은 한국에 있는 어선 통통배도 배터리 배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아예 못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배도 다 통통배도 여러분 어선 모든 조그만 배들도 배터리 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기배죠. 한국은 지금 오토바이 부분에서 지금 관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고요. 그렇죠. 예, 뭐 대만에 있는 뭐 배터리 저기 오토바이 업체는 얼마 전에 뉴욕 증시에 상장도 했잖아요. 베트남. 예. 빈 말고 저기 베트남도 있고 대만에 있는 오토바이 업체는 뉴욕 증시에 상장도 하고 지금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시장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넘쳐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배터리 원가 절감에서 테슬라가 빅 플레이어니까 네. 거기서 우리나라 업체와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어떤 구도로 지금까지는 흘렀고 어떤 구도로 흐를 것 같은지 짧게만.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LFP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LFP에서도 당연히 CATL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네네. 상황이다. 워낙 차저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 한 번 해가지고 뭐 1000km 가냐 600km 가냐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부산까지 저랑 가야죠. 똑같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 전기차 보급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핀란드에서 실행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아이폰처럼 충전해요. 집에 가거나 회사 가면 항상 충전해주고 심지어는 세차 해주는 것처럼 유럽에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냐면 가가지고 충전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사실 1년에 몇 번 서울에서 부산 여행 가시고 몇 번 서울에서 속초 여행 가세요. 그럼 중간에 거점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보통 하죠. 이 그쵸. 레인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미국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건설할 거. 그러니까 충전소 많아요. 많이 있을 그러니까 거고요. 내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충전소가 좀 몇 킬로 가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도조 돌려서 자율주행으로 FSD로 알아서 가는데 그럼 얘가 가다가 몇 킬로 안 나면 중간에 또 들려서 충전하고 또 가요. 아니면 내가 없을 때 그러면 차 충전하거나. 막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근데 충전하거나. 법률적으로 바뀌고 내가- 있어요. 핀란드 내가 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빌딩과 모든 우리 식으로 아파트나 집에 거기에서 거의 70%가 넘는 것이 그치. 의무화돼 있어요. 전기 그치. 충전소를 다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파킹한 것을. 그러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1000km 가는 꿈을 꿨더니 뭐가 중요한데 1000km 안 갈 건데 내가 충전 없이 1000km를 왜 가야 되냐 이거지. 네. 맞잖아요. 추울 때 히터 안 돼가지고 한번 고생해 봐야. 그러니까 근데 겨울에. LFP 그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온도 애 태우고 차에 지금 부산 가는데. 그렇죠. 온도 차이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뭐 뉴질랜드라든지 특별하게 겨울이 강력하게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지가 조금 있는 걸 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레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가격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폴리시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도 이번에 최근에 중국에서 되게 레인지 짧은 거 도입해가지고 사람들 저가로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취향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쓰임새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원기 배터리를 일반적으로 크게 널리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LFP 쪽이 일반적으로 싸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범용성을 가질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율주행이 중요하지. 자율주행이. 자율주행. 네. 어. 근데 약간 조금 네. 좀 이거 여기 취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따가 뭐가 약점인지도 한번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약점은 일론 머스크 자체죠. 저는 이제 테슬라 차를 뭐 몰아본 적도 없고 그냥 몇 번 타본 것일 뿐인데 네. 아니 뭐 사실 테슬라 차가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아. 단차도 많고 그 차 만든 100년 만든 회사랑 뭐가 비교가 되겠어.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거죠. 네, 네. 맞습니다. 벤츠나 BMW를 타면 처음에 이게 문 닫을 명품 때 콩 하는 느낌이 되게 심쿵하거든요. 이렇게 찡 하고 닫히잖아. 네, 그래서 뭔가 이 두꺼운 철벽이 저를 닫아줘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벤츠나 BMW를 탈 때 그 기분이 아우디를 탈 때 기분이 이게 좋아요. 배기 뭉뭉. 근데 그거 한 10번 문 닫으면 네. 10일 문 닫으면 그다음부터 감흥이 없어요. 심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드웨어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쓰실 때 어떠세요? 아이폰을 쓰거나 뭐 갤럭시를 쓰시거나 좋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 앱을 막 써가지고 어머 당근하고 막 이래야 이게 스마트폰이 매력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100대가 있어요 차가. 근데 처음에 10대가 테슬라예요. 그러면 네. 뭐 쿨하고 시크하고 뭐 멋져 보일 수 있어요. 힙하게 그럼요. 보일 수 있고. 네. 근데 99대가 테슬라면 얼마나 멋없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네. 아파트 주민 100명 중에서 아이폰 99명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아이폰의 매력이 떨어지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도 어떤 앱을 쓰느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소프트웨어의 매력이 계속해서 증가되는가에 따라서 네. 동일 디바이스에서도 다른 경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줄 수 있는 매력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줄 수 있는 매력은 대단히 증가하는 거거든요.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그렇지만 스테디 모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모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장보러 가면은 모드를 스테디 모드로 바꿔주면 얘가 네. 감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쿵 부닥치면 나한테 경고 줘가지고 빨리 네, 네, 쫓아오게 네, 하고 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센서들이 작동을 하겠어요. 이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자동차 OS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도 여기에다가 호갱 노노가 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호갱 노노 깔리면서 자동차를 하면 아파트 가격 저기 유리창에 착착착착 보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러한 다양한 앱들의 결합들이 자동차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하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훨씬 더 강한 건 이유는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해서 확실한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삼성처럼 구글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다라는 것 여기에서 다양한 앱 스토어를 열어서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오토필럿이라든지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또는 FSD라든지 이러한 자율주행의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OS로 가는 길을 열어내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는 약간 FSD랑 좀 다른데 네. 저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네.
지금 뭐 국내차나 벤츠나 이런 건 못 하는데 테슬라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도조 있잖아, 도조. 도조가 이제 컴퓨터인데 뭐 차 안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또 보험도 하잖아요. 보험이요? 네, 자동차 보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2개 주 정도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하죠. 그래서 네네. 내가 주행하는 패턴에 따라서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점수를 네네네. 따면은 보험료 깎여요. 네. 뭐 이런 뭐 해가지고 완전히 버티컬하게 테슬라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고 뭐 광산까지도 지금 진출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 또는 정제소, 네네. 뭐 리튬 정제소도 만들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자동차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앱스토어를 만들었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여기 그래요? 앱스토어를 만들었어요, 네, 테슬라가?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들을 납품을 받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SDK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좀 미국에 아직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범용화되기는 어렵지만 법률상. 지금 FSD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신청서를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지금 FSD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에도 FSD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FSD가 우선 확산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FSD는 완전 자율 뭐 지금은 베타 수준이니까 지금은 레벨 몇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레벨 2예요. 레벨 2잖아요. 네. 지금 현대차는 레벨 3가 나와서 레벨 80km. 3를 상용화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벤츠가 먼저 레벨 네. 3를 상용화했죠. 그러니까 60km를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현대가 지금 80km를 상용화한다고 뉴스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왜 나냐면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 책임입니다. 근데 테슬라 왜 안 해요? 그거를 지금 했다. 그러니까 지금 FSD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12 버전으로 운전하는 모습 동영상을 네, 보여주면서 하면서 미국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이거를 베타 딱지를 떼게 되는 순간 레벨 3가 돼요. 네네네. 레벨 3가 되면 조건이 붙어요. 60km냐 아까 80km냐 비가 올 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해가 지면 하면 안 돼요. 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 외에서는 뭐 이런 제약들이 벤츠는 다 걸어놨어요. 왜? 네네네. 그 외에 사고 나면은 책임 안 지려고. 자기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고 나서 책임지면 이거 대책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우선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목숨이 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테슬라 FSD가 12에서 베타 버전을 띄더라도 지금 11에서 12로 이제 갈 거는 확실해지고 있는데 베타 버전을 띄더라도 사고의 안전성들은 좋아지겠지만 제약이 꽤나 있을 거라고 봐요. 테슬라도요. 그래서 레벨 3를 인정해 줄 거고 그 제약 조건 외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다르죠. 현대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되는 차량에다가 그러니까 레벨 3를 집어넣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FSD 12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된 200만 대 이상의 차에서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하여튼 FSD가 가능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네. 이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물론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은 레벨 3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 3라는 3 버전이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이버 트립보다 하드웨어 4가 장착될 거거든요. 4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칩도 되게 좋아지고 카메라도 고성능 카메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하드웨어 4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 3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뭘 했냐면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바꿀 경우에 차로 바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레벨 3는 하드웨어 4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3로 구매한 분들 모두에게 FSD 12 버전이 베타를 떼고 레벨 3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테슬라가 그래서 상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보세요. 가격을 마음껏 조정하잖아요. 그 시가죠. 네. 테슬라 자동차는 시가입니다. 네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포드의 그러니까 포드의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표가 $30,000짜리 전기차에서는 수익이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볼트에서 한 번도 이익 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GM의 CEO가. 그러니까 $30,000 차량에서는 한 번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프로덕션에 있어서 코스트를 장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현대차도 사실은 아직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이오닉에서 얼마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네시스에서는 떼돈을 벌겠죠. 뭐 산타페에서도 떼돈을 벌 거고 SUV에서 떼돈을 벌 건데 아이오닉에서 EV6에서 돈 얼마 벌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봐야 될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율의 공격을 받고 프로핏 마진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프라이스를 컷을 해서 네네.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과연 20%대를 현대자동차가 프로핏 마진을 전기차에서만 낼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당연히 큰 퀘스천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저가용 자동차에서는 비용을 50% 줄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구조에서 비용을 50%더 줄여버리면 25,000달러짜리에서도 두 자릿수 프로핏 마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두 자릿수 프로핏 마진 여러분 20% 넘는다는 거는 페라리나 가능한 프로핏 마진이에요. 그러면 25,000달러짜리 차를 만들어서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내겠다? 그래서 캐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야심찬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뤄낸다라면. 자동차계의 혁명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온 것처럼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아이폰이 기존에 뭐 애니콜, 롤리팝 막 이런 거와 무슨 뭐 연하 햅틱 이런 거랑 다른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실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과 여러 가지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동차는 다 똑같은 테슬라 서 있으면 아 자동차는 나를 대변하는 물건인데 누가 그거 테슬라 다 일괄적으로 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내가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트렌드가 된다면 네.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더 네.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미래.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예전에 그 잘 나가던 서슬 펄었던 테슬라도 자꾸 프라이스 경쟁자들 나오니까 가격 가격 낮추고 내리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요거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선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갖다 할부로 사는 사람들 90%가 넘어요. 네네. 할부의 이자율은 어디에 됩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지급 준비율을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지불해야 될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프라이스 컷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렵고 증가되기가 어렵다라는 시장 판단에서 지금 있는 거시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저는 현명한 정책이라고 봐요. 프라이스 컷을 하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많이 까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프라이스 컷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여기에서도 이윤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 즉 이윤율을 재료로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윤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선 전기차로의 자동차 시장의 전환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지금 BMW 툴툴 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금지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폭스바겐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여러분 아우디는 2030년부터 2029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생산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아우디 사는 거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내연기관차 사는 거. 한국에서나 떨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벤츠도 할인한대요. 네? 원래 벤츠 할인 안 하다가 1,000만 원씩 깎아준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유럽에서는 2030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내연기관차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심지어는 여러분 태국도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차에 대한 판매 금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별로도 그렇지만 주별로 보죠. 저기 뭐야 이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미국은 금지 조치를 안 했지만 연방 정부는 네. 캘리포니아 주가 30년에다가 걸어놨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환경법에 연동된 주가 열 몇 개의 주가 있어요. 그럼 같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이라든지 지금 12개 주 같은 경우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입니다. 사실상. 아니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이미 내연차 시장은 굿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되면 어떻게 돼? 네? 아, 트럼프 내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미 주정부에서 법제화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법을 못 바꿉니다. 바꿉니까? 네, 백도는 불가능해요. 백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 수정은 되겠죠. 뭐 수정은 될 수 있죠. 그럼 주정부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법을 한번 바꾼 거를 바꾸지 않고 이미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법이 통과된 것이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가 있어요. 로마, 파리, 런던 여기도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예요. 그 유럽도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사실은 이 자동차 그 내연차 기관 그 내연 기관차 만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이거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볼멘 소리를 뒤에서 엄청 많이 한다는 기사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막 나라에서도 막 쪼고 막 트렌드가 이러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실질적으로 요거 맞추기 환경 규제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고 대수 맞추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 상황인데 너무 미래 가치를 이렇게 친환경이 될 거야라는 전기차 미래 수요를 너무 조금 더 오버해서 지금 땡겨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에셋 자산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감가상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제 제가 2024년에 신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이 차가 2027년에 중고차로 난 팔 건데 한 2, 3년 타다가 그때 중고차가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똥값 되면 어떡할까 걱정을 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살 때 뭐 하냐면 수리비 얼마 들지 나중에 2, 3년 뒤에 팔았을 때 얼마 들지를 반드시 자동차 구매할 때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인 효과가 옵니다. 2025년에 자동차 신차를 내연차로 산다라는 걸 과감하게 이런 유럽 사람 중에서 이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같이 내연차가 강국인데도 8월달 통계가 나왔는데 33%가 나왔어요. 전기차 수요가 매출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백도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동차 업계를 지금 다 이행계획 내부적으로 다 짜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기를 좀 어떻게든지 내연기관에서 독일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일 기업은 자동차 산업이 저는 독일에서 학부하고 석사하고 박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은 교과서에다가 모든 교과서에 사례는 이글샘플은 다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 보면은 거기는 자동차 산업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많이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제1의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1차 밴드, 2차 밴드 얼마나 많겠어요. 약 8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산업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내연기관에서 얼마나 많이 파워트레인에서 독일이 앞서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샤시도 뭐 만들 수는 있지만 보시에다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뭐냐면 대단히 독일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 선거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항상 디베이트해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가가지고 브뤼셀 가서 로비해서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도 녹색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아까 저기 채팅창에 왜 그럼 테슬라는 LFP 안 합니까? 뭐 이런 채팅도 있던데 궁금한 게 많지만 또 다음 시간에 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유튜브 같은 거 하세요? 뭐 하기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 채널 있으세요? 개인 채널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SBS 방송에 나가고. 네. 하실 말씀 더 많죠, 사실. 훨씬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모자라. 오늘 심지어 더 오래 한 거예요. 기존보다 한 네. 10분, 15분은 더 한 것 같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한번 더 나와 주세요. 저 네. 궁금한 게 많고 차장님도 관심 많으셔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아저씨를 등극 축하드린다는 채팅도 있습니다. 테슬라로 말 한두 시간 특집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이야기가 아저씨. 끝이 없으시. 네. 와, 강정수 박사님. 열정이 있으십니다. 강정수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